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중학교, 연도수가 잘못 썼네요.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 중학교 분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부모님들께 매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학교를 처음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우리 애가 다 컸구나라는 조금 뿌듯함, 그런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하는 뭐,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학원 구성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구성이 한 반반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일부 저희가 가르쳐서 사실은 저희 학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대학교 입시까지 저희가 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이제 고3 친구들 3명 이제 수능까지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고3 친구들 3명 영어 수학 같이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수시 좀 끝나면은 정시 입학 지도까지 같이 도와서 이제 할 건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런 입시나 공부 전체적인 커리큘럼에서 현재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건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공부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도 있고 잘 못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어떻게 할지 좀 어드바이스나 조언을 좀 주셔야 되는데, 그냥, 공부 못하니까 너는 특성화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쉽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금 중3 친구 하나도 영어를 배우는 친구인데, 지금 배우는 수학학원에서 애가 수학을 못하니까, 어머니 얘는 고등학교 가면 밑바닥 깔아요. 그냥 특성화고 보내세요. 그러니까 애가 특성화고 가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저기, 속상하고 하겠다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엄청 상담 오시고 저도 애하고 얘기를 해주고 하지만은 뭐 애가 안 하겠다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릴 거는 이제 중학교 우리 친구들이 주로 가는 중학교가 주로 크게는 두 군데예요. 장안중학교랑 현엄중학교 많이 가고요. 저는 뭐 어느 중학교를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편한 거 아이들한테 가면 어떤 환경을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지, 그리고 적긴 하지만 신현중 가는 친구가 있어갖고, 신현중 가는 환경까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맥을 잡고 가야 되나. 특히 중학생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고등학교처럼 뭐 빡세게 뭐 엄청 많이 공부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손 놓고 뭐 설렁설렁 하자니 어느 날 보면 애가 더 이상 공부를 시작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어려운 그 상황이 있고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놓아주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균형을 잘 잡고 고등학교 준비를 차근히 했다가 진짜 경주는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합니다. 중학교는 그것을 위한 적당한 아이들이 실력이 처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단단히 하고 선행은 어느 정도까지 잡고 하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이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학교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아시려면은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학교 알림이라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가 이게 뜹니다. 아이들 그 학교에 대한. 그래서 이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학교가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뭐 급식은 뭔지, 성적은 어떻게 할 건지, 수행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사이트를 앞으로 어머님들, 특히 자녀가 너무 학교 소식을 잘 전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도 이 학교 알림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다 드리면은 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싶은 정보들만 제가 조금 추려갖고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앞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셔라. 물론 학교에서 이제 가정통신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긴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공식적으로 올리는 오피셜한 정보들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랑 좀 친하게 지내시면 앞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장안중학교 치면 이렇게 장안중학교에 대한 정보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뭐 급식 정보, 학사 일정, 뭐 학생 현황 그리고 이 밑으로도 줄줄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공시 정보를 보면은 교육 활동, 교육 여건, 학생 현황, 교원 현황, 예결산, 학업 성취 사항까지 모든 게 다 나오고요. 특히 학업 성취 사항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평가를 할 거고, 몇 월에 어떤 단원을 배우고, 그리고 수행 평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부 조금 뽑아다가, 우리의 학년 것만 뽑아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고, 아니면은 전 과목 하기 힘드시다면 주요 과목이라도 좀 뽑아놓고 비치해서 그때그때 보신다면은 아이들이 꼭 학교에 모든 걸 전달하지 않아도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시는데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은 어떤지, 급식 환경 어떤지,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먹을 게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은 급식 얘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먹을 거. 그리고 아이들 학교가 공부가 어느 정도를 하고 있고, 우리 애는 어느 정도를 맞춰서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런 거, 학업 성취도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학부모가 아닌 분들도 학교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호갱노노라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에서 본 겁니다. 그럼 장안중학교 딱 치면은요, 학급당 학생이 몇 명인지, 교사당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래서 특목고는 몇 명 갔는지 이런 게 쫙 다 떠요. 그거 갖고 이제 아파트 시세 이런 거 이제 찾잖아요. 심지어 애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조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 학습의 당사자인 부모님들은 더 관심이 많아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학교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학생 수가 한두 명 차이, 한 두 명 차이는 조금 느껴지기 시작해요. 학교 교실에서. 그런데 네 명 차이면 확 나거든요. 그게 언제 알 수 있었냐면 이번 수능 때 예전에 한 교실에 24명씩 하다가 올해부터 28명씩 들어갔어요. 4명 들어가니까 교실이 확 답답하고 좁아졌다는 걸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도 좀 아이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중요한데, 가장 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로서 적은 학교는 현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방안 중이 좀 한 명, 1.6명 정도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현 중인 좀 제일 많아요. 그래서 2.5명 정도 많아서, 현암 중에 비해서는 신현 중학교가 좀 과밀학급으로 아이들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안중하고 현암중은 한 1.5명 정도면은 조금 장안중학교가 많지만 뭐 그럭저럭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중요하죠.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몇 명 담당하냐에 따라서 이제 교육의 질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안중학교는 15.6명, 그리고 현암중은 15.3명,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님 한 분당 한 15,
16명에서 16명 사이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신현중은 좀 16.6명으로서 조금 많은 편이다. 그래서 학생 수나 교사당 학생 수로 보면은 조금 신현중이 조금 장안중이나 현암중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가장 조금 괜찮은 곳은 현암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1인당 교육비예요. 이거는 그 학교에서 1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학생 수로 조금 나눠서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얼마를 투자했냐. 이게 학교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현안중이 작년 기준으로, 어, 390만 원, 390만 원 수준으로 가장 많이 투입했고, 그 다음이 장안중학교 330만 원으로 한 60만 원, 55만 원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1인당 교육비가. 반면에 신현중은 260만 원으로 좀 아쉽게도 현암중하고 비교하면 약 1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인당 교육비가 조금 신현중이 안 좋았구나. 그리고 현암중에서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많이 투자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1인당 급식비입니다. 이제 급식비가 아이들 급식의 질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급식비 한 끼당 보면은 장안중은 4,130원, 그리고 신현중은 4,355원, 현암중은 4,179원으로, 이거는 신현중이 가장 급식을 잘 주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안중이 조금 아쉽고요. 현암중도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 장안중하고 현암중은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지구에 있는 중학교들 전체 평균은요, 4,332원입니다. 현암중은 좀 적은 편이고요. 분당구에 있는 평균은 4,772원입니다. 돈이 좀 많아서 그런가 좀 더 많이 투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안중이 좀 적다. 이건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4,230으로 시별, 구별 평균은 가장 적긴 하지만, 신현중은 그래도 평균보다는 많이 주고 있어서, 학교별로 급식의 질을 비교할 때는, 신현중이 제일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들 이제 공부를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도서관입니다. 이제 도서관 얘기는 제가, 우리 아이들 도서관 안 가는데 뭐 도서관이 할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부 얘기를 좀 하면서 도서관 얘기는 좀 할게요. 근데 도서관은 일단 잘 돼 있을수록 좋습니다. 어쨌든 장안중은 조금, 역사가 깊고 그래서 책이 좀 많아요. 23,200권의 책을 갖고 있고요. 현암중이 15,000권. 그래서 좀 권수는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신현중이 가장 최근에 지은 학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600권 정도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뭐 매년 한 2, 300권씩이 학교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어, 파기하는 책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그 권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뭐 당분간 좁혀지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 하나당 책이 몇 권씩 있냐? 그러면 장안종은 한 70권 있고요. 서남중은 절반 좀 못 미치는 30권, 신현중은 12권밖에 안 된다. 이거 좀,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서관 장서 현황은 장안중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책도 애들도 많아요. 도서관에 책 많다. 물론 내가 가질 않는다. 그런 기결이 되긴 하지만, 도서관에 책은 가장 많은 거는, 장안중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책을 얼마나 읽냐? 작년 1인당 대출 권수를 비교해보면 장안중은 학생 1인당 연평균 7.5권을 대출해서 읽었어요.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좀 많이 읽은 편입니다. 서남중은 6.6권, 한 권 정도 적죠. 그리고 마지막에 신현중, 제일 적은 5.7권씩 해서 책은 장안중 학생들이 1인당 제일 많이 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교육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조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동아리는 어떻게 하는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아리 참여가 중학교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중학교 때는 잘 모르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대학교 입학할 때 음, 그 생활기록부 관리라 그래서 자동봉진 뭐 이런 거 관리한다 그래서 동아리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뭐 중학교 때도 열심히 해보는 거를 권유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갈 때 도움이 되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중학교 성적으로 뭐 동아리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가는 건 아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려면 중학교 때 좀 연습을 해보고 간 애랑 안 해보고 간 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창체 동아리라는 거는 학교에서 이제 만든 동아리예요. 학교에서 가면 원래 있는 동아리. 그래서 보면은 장안중은 68%만 창체 동아리 참가하고 있고요. 신현중은 의무 참가는 같습니다. 100%다 참가하고 있고, 현암중은 의무로 두세 개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262%면은 두 개 하는 친구도 있고, 세 개 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체 동아리는 학교에서 만든 동아리고 여기에서 참여하는 비율은 현암중이 압도적으로 여러 개를 참여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는 뭐냐? 자율 동아리는 학생이 직접 만든 동아리예요. 우리 학원에도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 하나가 과학탐구 동아리를 장안중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회장해갖고 활동을 한 2년째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자사고 갈래?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율 동아리는 학생이 직접 동아리 계획서를 내고, 선생님 초빙하고, 그리고 조직해서 참여하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자기가 모으고 막 해서 만든 동아리여갖고, 조금 더 그 학생의 능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장안중이 44.6%. 그러니까 창체 동아리 안 하고 자율 동아리만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신현중은 창체 동아리 다 하지만 그리고 자율 동아리 하는 친구들도 40%가 있다. 그리고 현암중은 자율 동아리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창체 동아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율 동아리까지 할 친구들이 좀 적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율 동아리 하는 게 조금 적구나.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장안중, 신현중이 많이 하고 현암중이 좀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평가 비율이 뭐냐면 이제 중학교 가면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1학년 1학기 때는 시험이 없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지필 평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성적을 낼 때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은 시험만 봐서 100점을 내지 않아요. 이게 아니 수학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수행 평가가 더 높은 과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 영어 기준으로 하면은 지필 평가가 50%, 수행 평가가 50%입니다. 지필 평가는 뭐냐?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말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평균 내서 그거의 50%를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수행 평가 있습니다. 수행 평가. 과제도 내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해서 선생님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게 50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는요. 어, 숙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험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대충 하고, 선생님 수행평가 50점인데 뭐 30점 맞았어요. 와,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수행평가는, 우리가, 시험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중간고사 100점 맞고 기말고사 100점 맞았어요. 근데 수행평가 50점 만점에서 30점을 맞았대요. 그럼 얘는 성적표에 80점이라고 뜹니다. 여기 100점 100점 맞아서 50점을 획득하고요. 수행평가 30점은 그냥 30점입니다. 그대로. 50점 만점으로 매기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80점으로 나온 겁니다.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100점 맞았는데 왜 80점이에요? 뭐 따지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중학교에서는 그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라든지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때 숙제 잘 안 하는 친구들 조심하세요. 이거는 그냥 숙제 안 했어 그러고 큰 소리 받고 떠날 일이 아니 끝날 일이 아니고 문서 기록으로 평생 남습니다. 평생 남으니까 엄마 아빠 중학교 성적표 보면 평생 따라다니겠죠? 이거는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는 수행평가, 숙제가 장난이 아니다. 시험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각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나 좀 성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균 점수는요. 조금 전에 말했죠. 지필평가랑 수행평가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필평가 평균 점수보다는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대부분 수행평가는 점수를 좀 잘 받아오기 때문에 지필평가에서 좀 못 본 거를 수행평가에서 좀 보상을 해갖고 점수를 내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진짜 쌩 점수가 이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 장안중이 77.5, 이게 올해 1학기 2학년 기준 점수입니다. 지금 현재 2학년 1학기 기준 점수거든요. 그 신현중 평균이 89.6, 현암중이 80.8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없어요. 평균만 알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높다고 공부를 잘하고 평균이 낮다고 공부를 못하고라고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이 정도를 낮으면 평균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게 문제가 어려워서 평균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쉬워서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요 정도 애들이 마지막에 학기 말에 성적표를 찍으면 그냥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대략 70, 80점 전후를 받아오면 평균했다. 자, 이게 오히려 조금 의미 있는 자료인데요. A등급은요, 90점 이상인 비율이에요. 물론 지필평가랑 수행평가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90점을 넘어서도 지필평가는 80점대 정도 받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90점만 돼도 A고 100점이어도 A거든요. 그래서 지필평가가 웬만하면 80점대만 돼도 A 등급 맞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걸 감안해 두시고 전체 점수는 하지만 90점 이상을 맞는 친구들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장안중학교는 20.3%, 신현중 33%, 현암중 31.3%. 즉, 신현중, 현암중 한 30%, 한 3분의 1 정도가 90점 이상 맞고요. 장안중은 한 5분의 1 정도가 90점 이상을 맞는구나. 그래서, 이 정도면 장안중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근데 평균 점수가 이런데 이런 걸 보면은, 수행평가 안 하는 애들이 많구나.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좀 추측은 됩니다. 어쨌든 표준편차 같은 이제 산포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긴 좀 힘들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90점 이상 맞아오면 3분의 1 안에 드는구나 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0점 미친대요 그러면은 뭔가 좀 이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그쵸?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영어 성적을 비교해보면, 평균 점수는 역시, 70점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77.7, 72.8, 75.9. 역시 수행평가 합친 점수니까, 필기 점수 평균은 이거보다 한 10점보다 좀 더 아래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한 60점대가 평균 점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 등급은 장안중 37.6, 신현중 37.2, 현암중 35.8.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3분의 1이 넘는 학생들이 영어 성적은 기말고사 때 A 등급을 받아온다. 역시 3, 우리가 얘가 90점을 못 넘었어? 80점대야 그러면은 역시 조금 뭔가 움직이셔야 된다. 아이를 좀 의심해 보셔야 되죠. 아이를 좀 의심하시고 얘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조금 눈을 크게 뜨겨 보셔야 되고요. 역시 A 등급을 맞는다면은 필기 점수는 한 80점대 중반에서 초중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 시험 80점대 이상 맞는 애들이
3분의 1 이상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 성적표를 읽으실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안에는 들게 해주셔야 된다. 자, 수학 성적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조금 낮죠. 평균 점수가 6, 70점대, 아이고, 넘어갔네요. 어, 평균 점수가 60, 70점 전후로 이제 형성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70점 전후로 형성되고, 역시 그러면은, 필기 점수는 50점 후반에서 60점 정도가 좀 평균 점수다. 역시 수학이 조금 낮죠. 그래서 수학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손 놓는 애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조금 표준 편차도 많이 벌어질 거고 A등급 비율 보면 장안중은 27.1%, 그나마 좀 괜찮은데 신현중 17.8%, 현암중 13.5% 급격히 낮아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필기 점수로 한 80점 이상 맞기가 이제는 좀 쉽지 않아지는구나, 중학교 때.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어머님들도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은 중학교 때 조금 더 학습의 비중을 높여서 더 할 거는 좀 수학이 좀 강해요. 그렇다고 뭐 영어를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수학에서 의외로 아이들이 조금,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아이들 성적표만 봐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을 맞아야지, 필기 점수 기준 80점 이상을 맞아야 한 3분의 1 안에 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학은 그래도 80점 이상이면은 굉장히 그래도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70점대면은 조금 더 분발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감을 잡고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보는 거랑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교육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어,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갔냐, 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중학생은. 그래서 대부분 일반고로 가요. 대부분 일반고로 갔는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데를 몇 명 갔는지도 조금 중요하게 보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어, 그 장안중은 외고나 국제고 3명의 친구가 갔고요. 현암중도 3명의 친구가 갔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를 말하는데 자사고는 한 명도 없었고요. 신현중은 외고 국제고 1명, 자사고 1명. 그래서 신현중이 조금 2명, 장안중, 현암중 3명이다. 뭐 그래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그렇게 갈까 말까 인기가 많이 시들시들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많이 더, 올해 중3, 올해 중3부터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절대평가는 아니지만 5등급제로 이제 개편되면서 좀 내신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갈 때 좀 더 학생부를 잘 챙겨주는 외국 국제고나 자사고가 유리하지 않냐라는 좀 붐이 일어서 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중3 되면 골머리 앓는 게 이제 특성화고입니다. 저는 사실 좀 특성화고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성화고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커리큘럼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해주고 학교에서 진로지도 해주고 진학지도 해주는 어, 곳은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디미고라든지 설린 인터넷고라든지 어디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세무고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공부세무고인가? 그래서 한 네 군데 정도만 지금 어, 대학 진학을 지도해주고, 일반 특성화고는 대학교 간다고 홍보는 해요. 근데 그게 그래 학교에서 해준 거냐?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애들이 잘해서 한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면 혼자 따로 공부하고 혼자 알아보고 혼자 지원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화고는 사실은 제가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특성화 가서 뭐 컴퓨터 전기 기술 배우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중3 때 꽤 있어요. 학교에 홍보해서 그걸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기 배우고 코딩 배우고 컴퓨터 배운 대학생들이 쎄고 쎄인데 왜 고졸을 왜 써요, 회사에서? 어머니 아버님들은 회사
사회생활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아, 그래, 나는 뭐 대학교 안 가고 뭐 기술 배워서 기술로 먹고 살래. 그러면서 뭐 제빵이라든지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면 잘 모르겠는데 웬만하면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는 특성화고로 가지 말도록 저는 애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성화고가 장안중하고 신현중이 조금 많이 가요. 근데 이게 좀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친구가, 야, 나 이번에 뭐 분단 경영고 할 건데 같이 갈래? 그러면, 나도. 많습니다. 애들, 친구가 지금 제일이잖아요. 중학교 되면 엄마 아빠는 2순위면 다행이고 보통 친구들이 1순위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거든요. 지금 중학교도 친한 친구 간다 해서 보통 따라가서 몰려가는 애들 꽤 많을걸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혹시 장안중이나 신현중을 가게 되면은 좀 아이 단도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특성화고 나온 친구들, 저희 딸이 지금 고3이고 올해 수능을 받고 그리고 친구들 중에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저희 딸도 장안중을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열이면 열 다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특성화고 간다는 애 있으면 자기는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라는 저희 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특성화 갔다가 후회 안 하는 친구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고는 좀 추천하진 않는데 장안중, 신안중 가면은 조금 아이들 좀 단도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장안중, 신현중, 현암중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자체는 뭐 비슷비슷한데 일단 좀 먹거리 조금 틀리고 도서관은 장안중이 좀 잘 돼 있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장안중, 현암중이 올해 좀 많았고 신현중은 적었지만 자사고도 한 명 있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하는 친구들이 신현중이 특히 많고 장안중도 묻지 않게 좀 있다. 그러면 특성화고는 또 이런 학교만 골라서 홍보를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감안하셔서 아이 진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안중, 현암중을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진로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현암중을 가면 사실은 대지고, 죽전고, 그리고 현암고 요 세 군데 중 하나를 좀 선택하게 돼요. 뭐 수지고라든지 뭐 조금 멀고 부평고 이런 데 좀 멀고 다니기도 안 좋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지가 조금 좁고요. 장안중 가면 그래도 고등학교 선택지가 좀 분당에서 공부가 좀 편안한 학교부터 빡센 학교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갈 때 선택지는 장안중이 조금 넓습니다. 서남중은 보통 세 군데에서 한 군데 고민을 하고요. 장안중은 한 8군데, 한 10군데. 물론 17개 있어요. 분당에 고등학교들이. 근데 또 너무 먼 고등학교는 장안중 애들이 안 가니까 보통 고민하는 게 한 7, 8군데 갖고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선택지는 장안중이 많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등굣길은 장안중 막히고 혈압중이 낮다. 이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잠 조금 더 재우고 싶으면 현암정이고, 조금 부지런하면 장안정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중학교 분석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학교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사실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빡세게 할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애들 공부를 어설프게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점수가 퍽퍽 떨어지면서 아까 수학 점수 봤잖아요. 퍽퍽 떨어지면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도 없고 너무 중학교 때부터 달리기 하는 게 맞나?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고 그런 나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그 기준점을 좀 잡아 드릴게요. 어쨌든 중학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중학교를 고등학교 보내려고 보내시는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어느 중학교를 가야지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대학교를 잘 갈까라고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이 중학교라는 겁니다. 중학교를 잘 가야 고등학교를 잘 간다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습관을 잘 잡아놔야 고등학교 가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현재 중3부터죠.
이 내신 절대평가로 한다고 그러더니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왜냐면 고교 학점제 하려면은 절대평가가 맞거든요. 근데 고교 학점제를 하는데 상대평가를 한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상대평가를 하지만 현재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상위 10% 안에 들면 1등급을 주고요. 상위 33% 안에 들면 2등급을 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교 갈 때 경쟁력 있게 싸우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안에는 놀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A등급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국어, 영어는 90점 이상을 맞아야 33%였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가면은 2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0% 안에 들어야 1등급이니까 몇 과목은 1등급 맞고 몇 과목은 2등급 받아서 섞으면은 뭐 1점 몇 등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를 갈 만한 싸움이 돼요. 그뭐 밑에 친구들 못 가냐? 그렇진 않죠. 근데 좀 우리가 기대하기 하지 않았던 대학교가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학교 성적을 제가 그 A등급을 강조했던 이유가 요 2등급 때문에 강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90점 안에 수행평가 포함해서 90점 안에 들도록 그리고 지필평가는 80점 안에 들도록 조금 챙겨줘야 된다. 네. 그런 걸 좀 명심하면 좋고요. 수학은 너무 못한다 그러면 그래도 70점 안에 들도록 좀 챙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학교는 고등학교 입시는 문제가 아니지만 대학교를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대입제도가 개편되면서 앞으로 수시제도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여태까지는 중요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교를 가야 되고 특목자사고 인기 떨어지고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그래서 애들이 자율활동이나 얼마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느냐. 그래서 아까 말한 자율동아리가 여기 연결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면 좋다는 거고요. 앞으로 명문고가 인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명문고는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분당은 대부분 수시로 가는 애들이 별로 없고 다 정시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좀 나중에 와서 한다 하면은 특목자사고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용인외대부고 그 특목고를 보냈고, 그 자소서라든지 면접 같은 거 제가 다 해서 보냈고, 저희도, 성남외고라든지 몇 명 많이 제가 가르쳐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3쯤 돼서 아이들이 특목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논술 비중 확대인데 이거는 아직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 자, 그래서 아이한테는 항상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를 중학교 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못해도 괜찮아 뭐 이런 거는 좀 아이들한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사실은 활동을 좀 못해도 정시가 확대되면서 공부만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챙기고 활동이 좀 잘 되는 친구는 입시 변화는 입사에도 적응하기가 좋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연습도 해야 된다. 수행평가 성적에도 들어가는 거지만 이게 생기부에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요. 동아리 활동도 되도록 좀 열심히 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내신 준비할 때는 내신을 조금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의 피치를 올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사실은 평균적으로 잘 안 해요. 학원 와주고 학원 숙제해주면 사실은 고마운 정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 때 한 3주 정도 진짜 공부다운 공부 되게 고등학교 맛보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내신을 할 때는 조금 열심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연습 안 한 친구는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습관이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가 중학교 3년 내내 빡빡빡빡 돌리면은 뭐 엄마 아빠도 힘들고 애도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평상시에는 영어 수학 위주로 조용하게 잔잔하게 쭉 끌고 가다가 시험 기간에는 한 3주 정도 바짝 쪼아갖고 한다. 이 정도는 조금 연습을 시키면 좋고요. 그리고 특목자사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안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특목 자사하고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부에 대한 좀 팁입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제가 좀 1시간 잡고 정도 시작을 했는데,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공부법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아요. 유튜브를 봐도 공부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서점에 가도 아이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라 막 해갖고 뭐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는 대부분 다 봤습니다. 제가 본 공부법 책만 해도 정말 여기 꽂힌 것만 해도 거의 100번 될 것 같고요. 공부 가르치는 유튜버, 그리고 유명한 강사들, 이런 거 좀 다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였고, 그리고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원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법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저는 또 이제 뭐 하나 꽂히면 그거 굉장히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거는 고등학교 공부라기보다는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중학교 때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게 평상시 생각을 했었고,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신경을 못 쓰는 게 국어거든요. 그런데 국어는 모든 학습의 기초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왜 국어가 중요하냐? 그거는 국어가 시험을 잘 봐야 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어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모든 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 보면은요, 이거 잘 못해요. 어머님들도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문장 문제에서 뭐 네 줄, 다섯 줄 나오는 걸 아이들이 읽고 이게 뭔지 생각해라고 해보면은 엄청 답답하실걸요? 엄청 답답하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 대화 잘 되잖아요. 아이가 뭐 바보도 아니고 말하면 다 알아듣고. 그쵸? 근데 이걸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국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국어 시험이 중요해요. 이런 게 아니고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어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국어도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이론적인 게 있고 학습적인 게 있어요, 물론. 뭐 문법도 있죠. 그리고 뭐 시, 수필, 고전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기본과 기초를 잘 닦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에 그대로 연결되고 거기다가 파일을 하나 더 얻는 식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못했던 애들은 고등학교 때 봐서 이게 신세계예요. 뭐 이런 걸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그래요.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학원까지 보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아이가 학교 수업을만 잘 받아도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문법이라든지 시라든지 독해라든지 이런 걸 잘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잘 안 듣는 게 문제지, 학교 수업만 잘 해도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배워야 될 수준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학교 때 국어학원은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런데 애가 너무 공부를 못 하는데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지복을 지들이 찬 거죠. 근데 수업 시간에만 좀 집중하고 아니면은 시험 기간에라도 그동안 배웠던 문법이라든지 시, 수필, 소설 같은 걸 좀 정리하면서 문제집을 풀면은, 그동안 안 했던 애들도 다시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만 해서 학교 성적을 좀 어느 정도 받아오는 정도면은 학습적인 측면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읽기입니다. 읽기. 애들이 중학교는 그나마 짧지만 고등학교는 수능 시험지 보면은 수능 시험지가 이제 B4지로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국어 지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 문제 이렇게 있어요.
엄청 길어요. 이걸 읽고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국어 공부는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뭐 시라든지 고전수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르쳐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읽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생각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연습의 영역이에요. 연습의 영역. 그래서 어, 사실은 저희 큰애는 굉장히 좀 책 읽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좀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책을 좀 읽어야 될 양이 많이 있어갖고 그나마 훈련이 돼서 어느 정도 쫓아가는 편이었고 저희 둘째 딸 현재 고3 친구는 국어를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까지, 수능까지. 그냥 국어는 그냥 쉬는 시간이었어요. 공부하다가 힘들면 국어하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책을 많이 읽었어요. 둘째는 확실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베드타임 스토리에서 잠자리에서 책 읽어준 것도 아이한테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뒤로도 아이가 흥미있게 책을 많이 읽었고 뭐 저희 집에 보면은 뭐 윈피키디 시리즈, 모순 시리즈, 뭐 108층 나무집, 뭐 다 있습니다. 시리즈로. 막 그래갖고 그거를 다 사다 오고 그 다음 건 언제 나오나 사다 읽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쓸데없는 책. 뭐냐, 뭐 무협지, 뭐 대비 못하면 죽는 병 아십니까? 있습니다. 애들한테 유행하는 거. 그런 거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읽다 보니까 아이가 이 글 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지금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히시되 좋은 책 읽어라, 고전을 읽어라, 청소년 추천 도서를 읽어라. 네, 좋습니다. 그런 거 읽으면 좋죠. 일석이조죠. 근데 애들이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엄마 아빠도 잘 안 읽시잖아요. 그냥 재미있는 책 많이 읽으라고 하세요. SF, 판타지, 무협, 여자애들은 뭐 로맨스 좋습니다. 뭐라도 많이 읽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읽다가 보면 아이들이 글 읽는 속도도 올라가고요. 그 문맥 이해하고 주인공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거 이해하는 실력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중학교 애들한테도 이번 겨울에 지금 몇몇 애들한테 시켜요. 올 겨울 목표는 책 많이 읽기다. 몇 권 읽을 거냐? 30권 읽을 거다. 애들이, 30권 어떻게 읽어요? 그래요. 그게 아니고, 소설책 읽을 거야. 너 재미있는 소설책 뽑아와. 그거 사지 말고, 니네 학교 도서관 책 많잖아. 거기서 뽑아와. 그리고 방학 되면 능평도서관 책 있으니까 거기서 골라 읽으면 돼. 그래갖고, 뭐 10권짜리 3개만 읽어도 30권이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좀 훈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 생각에는 빅 팁입니다. 빅 팁. 큰 팁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라 읽어라 잔소리 하지 마시고요. 물론 잔소리는 하셔야 되는데, 어, 재미없는 책 읽게 하지 마시고요. 애가 그래도 재미있고 수긍할 만한 책 골라서 읽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국어 공부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으시겠죠. 어디 국어학원 갔는데 무협지 읽으세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이거는 제가 아이를 키워봐서 해드리는 소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교회 도서관 재밌는 책 많습니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영어 학원하고 수학 학원을 시작하잖아요. 이제 중학교 영어는 저희가 주 3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 3회로 바뀌고, 한 번 타임에 80분에서 90분 수업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영어가 조금 잘못 나가면은 엄청 삽질하는 수가 있어요, 영어가. 왜 그러냐? 수능은요, 영어가 절대평가예요. 뭐냐? 90점 이상이면 90점부터 100점까지는 1등급 주고요. 80점부터 89점까지가 2등급 주고요. 70점부터 79점까지가 3등급 줍니다.
근데 보통 1등급은요, 어려운 수능, 작년 수능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한 4%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평범한 수능이었거든요. 6.5% 정도 됐어요. 1등급 받는 애들이 전국에. 그러면 아, 이거를 받으면은 너무 좋겠네요. 근데 좋겠죠. 좋은데 어, 우리 아이가 만일 목표가 우리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할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2등급 받아도 충분합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서울대 가려면. 근데 1등급을 받아야 유리해요 하는 데는 어디냐? 의대, 치대, 두 군데 정도는 1등급을 받아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장래꿈이 의사예요. 우리 아이 꿈은 장래꿈이 치의사예요. 뭐 하는 친구들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서울대 가면 너무 좋죠. 라든지 인서울만 해도 좋죠. 아니면 뭐 스카 연대고대만 가도 좋겠어요. 뭐 2등급에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2등급까지 받는 아이들 비율이 몇 퍼센트냐? 2등급까지 받는 아이들 비율이 1등급과 2등급을 합치면요. 한 25%에서 30% 내외입니다. 즉, 우리나라 아이의 4분의 1 정도는요. 무난하게 2등급을 받아요. 올해 고3 친구 우리 학원에서 이제 두 명을 했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고3 애들 가르치셨거든요. 그 친구들도 이번 수능에도 둘 다 2등급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2등급을 받아서면은 뭐 서울대 가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사실은 고3까지 보내셔도 서울대까지 가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1등급은요 좀 더 빡세게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머님들이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상위 25%, 30% 안에 든 거 어렵지 않은 건가요? 근데 물론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강남, 대치, 목동, 중계 이런 데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강원도에서 공부하는 애, 거제도에서 공부하는 애, 뭐 양평에서 공부하는 애, 제주도에서 공부하는 애 합쳐서 25%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손 놓지 않고 꾸준히만 하면 대부분 애들이 받습니다. 2등급보다 좀 아쉽지만 3등급, 3등급도 사실은 스카이 가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어요. 스카이 가는데, 스카이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데, 연대, 고대까지는 좀 지장이 있는데, 중대, 이대, 뭐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이름만 듣는. 그러니까, 성균관대, 어, 뭐, 성균관대, 한양대는 조금 디메리트는 있네요. 그러니까 상위 6개 학교 중에서 상위 3개는 좀 많이 불리하고요. 3등급 얘기하는 거예요, 3등급. 어, 그리고 서성하는 뭐 못 해볼 정도는 아닙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좀 평범하다니까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중경 이시 가는 데는 전혀 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등급 받는 데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절반은 3등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대입을 가는데 큰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냥 안 한 거죠. 안 하면. 당연히 안 하면 절반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손 놓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고 글 읽는 거 훈련을 시키면은 이 아이가 대학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 대형 영어 학원, 청담, 정상, 뭐 이런 데 있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런 데들이 영어 학원의 그 큰 바운더리를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외고를 갈 때 외고 입시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외고를 갈 때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대형 어학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뒤로 외고 입시가 없어지고 내신 성적으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여기들이 하락세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그 잔재가 좀 남아 있어요. 어떤 잔재가 남아 있냐면 영어 공부 빡세게 해야 돼 라는 잔재가 남아 있어요. 막 하루 뭐 주 3회 3시간씩 해야지. 정말 그 이 상황을 아는 저로서는 그 그렇게 가겠다는 부모님들을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장사꾼 같잖아요. 야, 니네하고 그렇게 조금밖에 안 해서 뭐 말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필요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에 수학 공부 한 자 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영어에 대한 비밀은 뭐냐? 너무 빡세게 하지 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입 영어의 1타 강사라고 하면 조정식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어, 티처스라는 그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던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도 말합니다. 영어 시험을 제일 잘못한 멍청이가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이 89점 맞아서 안타깝게 2등급 하네요. 79점 맞아서 안타깝게 3등급 하네요. 뭐 이러는데 아니다라는. 누가 제일 멍청하게 영어 공부를 했냐? 영어 시험을 100점 맞는 친구라 그랬어요. 왜 100점 맞으려고 영어 시험을 그렇게 하냐? 다른 거 공부해라. 영어 시험 90점 넘기는 건 자기 허리만 잘 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 목표는 100점이 아닙니다. 의대 가고 싶어도 사실은 90점만 넘길 정도로 하면 되고요. 의대 아니고 서울대만 가면 너무 좋은 친구들은 80점대 목표로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못하라는 건 아닌데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공부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해도 상위 25% 안에만 들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주 3회 80분에서 90분 정도 수업을 애들 시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 딸도 영어학원 안 다니고, 그냥 잘 했습니다. 네.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는요, 뭐, 쉬었다가 나중에 바짝 해야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바짝 할 시간에는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요리할 때도 있잖아요. 은근한 불에 오래오래 끓여야 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꾸준하게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영어 수업의 본질은 읽기 능력입니다. 그럼 아까 좀 전에 말한 모순 수업하고 연결이 돼요? 국어 능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책 열심히 읽히시고요. 영어는 이렇게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전혀 지장 없고요. 너무 그냥 팍 놓거나 아니면 영어를 열심히 하지 그래서 막 일주일에 막 몇 시간씩 막 대여섯 6시간, 7시간, 8시간 하는데 막 이런데 한다든지 하는 실수만 안 하시면은 영어는 큰 문제 없이 우리 아이들 입시에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수학 중요한데,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이제 수학을 나중에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혹은 좀 단기간에 점수를 많이 올려주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수학은 조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왜 오래 걸려요? 뭐 수학 이거 문제 풀리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수학은 궁극적으로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애들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학원 애들도. 선생님, 왜 수학 왜요? 수학 나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더하기 빼기도 못해도 돼. 그 계산기가 해주잖아. 막 그러거든요. 근데 수학을 원래 배우는 목적은요. 생각을 훈련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논리학이라고 하죠. 논리학. 그래서 논리학의 논리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방법이 논리학을 직접 가르치는 것과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수학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쉽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쳐요. 근데 언제 그러면 생각하는 훈련을 언제 하냐?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래 걸려. 기본 문제만 풀 수 있게 하고 훈련시키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어머님들이 답답해 하시는 문장제 문제 있죠. 문장제 문제. 혹은 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게 먼저 가르쳐 놓고 야 이거 간단한 거 개념 다 아는데 왜 이 문제를 못 풀어? 라고 답답하시잖아요. 그게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자꾸 아이들이 생각을 끄집어내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저도 이제 문제를 가져오면은 제일 쉬운 거는요, 풀어준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쉽죠. 그러면 애들도, 그렇고 답 알았으니까 가서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 생각 훈련이 하나 안 되잖아요. 계속 질문을 던져요.
야,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 문제 읽어봐. 그래서 뭐 빵이 몇 개 있대, 뭐 사탕은 몇 개 있대. 그래서 그걸 몇 명이 나눠 먹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곱하기 개념으로 가야 될까, 나눗셈 개념으로 가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생각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본계도 올라타서 저도 이제 우리 학원에서 그런 애들이 조금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제 손을 잘 안 타요. 진짜 어려운 최상 난이도만 좀 와서 질문을 하지 이제 시키는 대로 줄줄줄줄 잘 흘러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수학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뭐 5학년 때 공약수 공배수가 안 되면요. 6학년 때 분수의 나눗셈이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5학년 때 공약수 공배수 잘 모르는데 분수의 나눗셈 못한다고 막 이거를 계산 훈련만 시키면은 어, 몇 가지 정형화된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또 섞여서 나오면 또 못 풀어요. 그래서 이 계단에 구멍 난 것도 메꿔줘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한 상황이어가지고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놓치는 개념이 하나, 둘, 세 개씩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5학년 때 무슨 계에서 넘어져서 몇 명 탈락. 6학년 때는 또 뭐에서 넘어져서 몇 명 탈락. 중학교 1학년 가면 또 뭐에서 걸려 넘어져서 몇 명 탈락. 이러다 보니까 수포자가 반에서 절반 이상입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절반 이상은 이제 어디선가 걸려 넘어져서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가려면은 꾸준히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랫동안 걸리고 수학은 그냥 문제 푸는 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연습이 돼야지 이 고난도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은 조금 할 수 있으면 어렵게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한 1년 정도는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선행을 안 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가서 못하는 건 아닌데요. 한 1년 정도 해놓고 가면 고등학교 가서 되게 좀 공부량이 많아서 드리는 말이거든요. 고등학교 가면은 안 하던 탐구라든지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 것들이 많아져서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중학교처럼 오래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충분히 수학, 영어 위주로 해서 특히 좀 수학에 비중을 실어서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학을 오히려 매일 해요. 영어는 주3회 하지만 중학교 과정은 수학은 매일 80분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제가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이를 요일별로 잘라서 뭐 2시간에서 3시간 잘라서 요일별로 애들 불러놓고 앉혀놓아서 진행하면은 사실 저는 개별적으로 조금 더 편하고 좋아요. 좀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데 애들한테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수학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일주일에 2번, 3시간 빡세게 하는 거랑, 매일매일 뭐 한 80분씩 하는 거랑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매일매일 1시간 내외로 막 이렇게 운동하는 게 몸에 좋잖아요. 수학도 묘하게 운동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하게 되고,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주 2회, 주 3회 수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못 하잖아요. 그거를 뭐로 대체하냐? 숙제로 대체합니다. 숙제로. 과도한 양의 숙제를 갖고 이걸 다 풀어. 그래서 그걸 풀어오면은 당연히 그만큼 풀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그걸 못 풀면은 나는 시켰는데 애가 못했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거는 학원 책임이에요? 애 책임이에요? 애 책임입니다. 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이 학원에 안 맞는 엄마들은 또 다른 데 옮기고. 근데 애가 이렇게 매일매일 혼자서 꾸준히 할 수 없는 애인데 그거를 일주일에 2번, 3번 학원 가는 거로 커버를 치려고 그러니까 아이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하고 그러다가 애가 난이도에 안 맞아서 그런가 과외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붙이고 그러면 횟수는 더 줄고 더 안 되고 이게 악순환이 돼요. 오히려 횟수를 조금 늘리면서 시간을 줄이고 아이가 견딜 수 있게 매일매일 하면은 굉장히 누구나 늡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원 수학학원에서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누구나 시간만 주시면은 잘한다예요. 누구나 시간만 저희에게 좀 허락해 주시면. 물론 단기간에 몇 달 만에 얘가 갑자기 자라지는 않지만 한 1년 정도 누적누적 해갖고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익히면은 누구나 수학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제가 너무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 그만두지만 않고 꾸준히만 해주면은 되게 잘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다른 학원 선생님들보다 압도적으로 개념을 잘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아이들을 매일 관리하고 매일매일 연습시키고 숙제가를 아이들이 하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숙제를 안 해도 학원을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매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저희 학원의 좀 비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친구들이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잘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잘하려면은 요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학습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 공부 안 해도 나중에 때 되면 잘해.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다가요. 때 되면 포기하고 딴 길로 빠집니다. 공부 안 해도 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갑자기 엄마 난 사실은 예체능이었어. 커밍아웃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애들이 예체능이라고 잘할 리가 없어요. 가도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학습도 습관이니까 공부하는 습관 꼭 잡아주도록 매일매일 학원 가고 매일매일 숙제하고 이런 정도라도 중학교 때는 계속하고 중학교 때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빡시게 공부하는 거 연습을 해서 빡센 공부에 대한 체험학습 시키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뭐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혹은 뭐 공부가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이들은 다 옆으로 셉니다. 줄줄 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어. 네가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 이런 거 관심을 갖는 거야라는 거를 꾸준히 아이들한테 표현을 해야지 알아요. 어머님들도 아버님들이 표현을 안 하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게 관심이 있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을 해야 아이들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어려움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공부랑 성적은 안타깝게 해도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오릅니다. 그 나중에 좀 애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어떤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30% 있었던 애들이 공부해서 60%가 됐어요. 그래도 이 문제 틀려요. 공부해서 80%까지 됐어요. 그래도 이 문제 틀려요. 공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어느 날 100%를 넘어가면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점수가 올라요. 이 정도 수준 되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고 서너 문제씩, 그리고 더 높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은 오르진 않아요. 어느 날은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더 퇴보한 것 같기도 하고, 점수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면 그 아이의 실력은 오르고 있어요. 점수가 떨어진 거는 그 파트가 그 아이한테 특히 약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난이도를 실패해서 냈을 수도 있어요. 점수에 따라서 아이들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꾸준히 얼마나 했는지로 아이들 실력을 평가하고 인정을 해주면은 아이도 그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를 지속합니다. 이게 가장 큰 경험이 저희 둘째 딸이에요. 저희 둘째 딸이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그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처음에 기대했던 내신이 안 나서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한테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게 얘 점수 신경 쓰지 마. 지금 네가 공부한 게 어디 가는 게 아니야. 네가 공부해도 점수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가 대학교를 잘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희 딸이 그래도 욕심이 좀 많은 친구여서 성적을 못 넣어서 1학년 1학기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막 뭐 피부병 걸리고 맨날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다가 제 말을 듣고 어느 날 조금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놨어요.
물론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이제 안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중 고1보다 고2 성적이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고2보다 지금 수능 성적이 그래도 괜찮게 더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보다는 이제 정시로 가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성적으로 당장 안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있지만 그 노력이 어디 가지 않아요. 그 자기 안에 실력으로 담겨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꾸준한 노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멘토로서 계속 같이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실은 저희 학원에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저희가 고3까지 계속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맡겨주신다 그러면은 계속 아이들을 잘 가르칠 거고요. 중학교 수업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영어가 주 3회, 수학이 주 5회로 유지되면서 수업 시간에 한 80분 정도로 변경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영어는 90분 수업이고 수학은 80분 수업으로 변경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1월부터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공학교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학원을 이렇게 세팅하고 운영하는데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가장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경험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잘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오버 됐습니다. 오버 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계속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